어떻게 탈북을 하게 되신 거예요? 저는 양강도 허프 농장에서 일했습니다. 네, 허프라는 게 맥주 원료입니다. 네, 체코 유학생들이 와서 우리 허프 농장에 와서 허프 공장을 2개를 지어놓고 갔댔어요. 네, 그랬는데 허프 꽃을 따는데 북한에는 9월 8일에 양강도면 애늘 없이 된 소리를 칩니다. 그 9월 8일 전에까지 허프 꽃을 따야 하겠기에 전 양강도 학생들을 무조건 가족 4명이고 밥 먹는 사람은 몽땅 허프꽃을 따라. 그 학생들이 허프꽃을 따니까 키로를 더 늘크겠다고 돌도 집어넣고 무슨 막 별거 다 집어넣어요. 쓰레기들을 키로를 늘크느라고. 예, 그래. 우리가 기술이 없으니까 이 민청원들이 이제 이 11월 달에 몽땅 허프 공장에 올라가서 손으로 다 선별해요. 돌이고 뭐이고 다 선별해 내놓고 그다음 그 꽃을 선별한 걸 가지고 건조장에다 말려와서 동그랗게 포장해가지고 상표, 조선 허프 다 붙여가지고 50kg 포장해가지고 그다음에 소련, 유고, 불가리아, 뭐 체스고, 독일, 로마니아 쭉 올리 팔아댔는데 그걸 팔기다 많으면 사탕가루도 오고 사탕도 오고 기름도 오고 빨래비누도 오고 그래 허프 농장이 제일 잘 살았어요 그때. 그런데 소련이 사회주의가 붕괴되면서 동그라파가 망하면서 이제 조선이 결국 망했죠.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허프 농장에서 일하다가 야 배급도 안 주지 김일성이 죽고 김정일이 그런데다가 하필이면 또 그제 연달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북한이 더 쫄바닥 망했어요. 그다음에 원망했지요. 야 저기 사람이야. 어쩜 하필이면 이렇게 또 하고 이렇게 우리들은 못 살게 만드니 배급도 안 주지. 야 아무래도 한번 죽지 반역자라면 어쩌고. 야 중국으로 가자. 도망쳐 나왔댔어요. 살기 좋은 데로. 그래서 후창군 고읍이란 데로 갔댔어요. 그래 후창군 고읍이 그 가마독이란 데 산꼭대기에서 살았댔어요. 아이고. 네, 아니 산에서 어떻게 살아요, 근데? 나무. 산에서 이렇게 나무를 해가지고 나무집을 뚝마고 줬죠. 뚝마고. 바람 불거나 비가 많이 오면 위험하지 않나요? 그렇게 아이고 하면? 위험한 것보다 근데 비 오면 그저 흥분의 집 같아요. 비 뚝뚝뚝뚝 떨어지는 게. 그래 그거다 방망이 또 패고 틀어 맞고 이러고 살았지요. 그러니 그것도 편안하게 살한 줄 알아요. 안전원들이 올라와서 막 불이 질거서. 왜요? 자기 구두지를 가라고 불을 다 지르고 났어요. 세상에 말도 안 돼. 나쁜 놈들 왜? 그러니까 사실 고난행군이 되면서 많은 그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먹을 것을 찾아가지고 산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산에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첫 번째 북한 국가가 주민들 그 통제가 안 돼요. 그리고 나가지고 산에서 잘못했을 때 산불이 난다든지 그러면 국가적인 손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에서 움막을 치고 사는 사람들에게 안전원들이 와가지고 살면 안 된다.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 목숨을 걸고 사는 거거든요. 당연히 안 내려가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집에다 불 놓고 그러니까 참 이게 얼마나 이게 처참한 현실인지가 알 수가 있습니다. 최명순 씨는 너무 힘든데 거기다 불까지 지르고 이거 어떻게 살아요? 그래도 얘 배짱이 생깁니다. 배짱. 배짱이 생깁니다. 너들 암만 그래라. 내 산다. 기어이 산다. 그렇게 하고서리 앉아 이렇게 쉬는데 웬 여자가 젊은 여자가 엄마는 왜 이 좋은 딸들 데리고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저 중국이 눈앞에 있는데 딸들을 중국이 보내서라도 돈이라도 넘겨보내서 방조받기 살지 왜 이렇게 삽니까? 내가 그때 머리가 텄습니다. 그렇게 하고서리 야 어떡하게 너네 내가 같이 있는 너 둘이라도 먼저 살아야지. 그래서 셋째 딸을 먼저 중국으로 넘겨보내고 돈을 벌어서 우리 한 1년 눈에 지금 갖고 서울 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오자. 예. 그래서 셋째 딸을 먼저 들여보내고 그다음에 내가 두 번째를 5월 달에 이 맏딸을 데리고 중국으로 넘어가죠. 넘어오니까 셋째가 어디 간지 없어요. 그래 부럽고 셋째가 어디 갔는가 하니까 셋째를 좋은 데 보내줬다. 뭐야? 좋은 데 보내줬다니 어디를 보내줬는가 하니까 좋은 남자 니다 보내줬다는 게 그다음에 난 어떡하면 좋니? 그래 어떡하자는 게 우리를 어떡하자 그러니까 하니까 그놈아 여기 들어왔다가 그냥 가겠습니까? 그래도 남자를 얻어서 사는 게 좋지. 어이없다. 북한에 나가면 배고픈데. 셋째가 먼저 팔려갔어요. 그다음에 내가 둘이 들어왔는데 이 브로커가 이 맏딸을 데리고 저기 내가 같이 어디 좀 같이 나가자고. 그래 나는 데리고 어디 상점이라도 구경시키는가 했더만이 데리고 남자 몰라 지금 데리고 댕긴 길이 됐다는 게란 말이에요. 줄새 나를 훌 빼서리 나를 어디 가자고 중국말 하나도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자 하니까 나는 또 좋은 데를 가는 가고서 따라 나섰는데
밤에 그서 끝이 없이 차를 몰고 가더니만 싼동에 어디다가 더 부려놨단 말이야. 여기 어딘가 하니까 뭐 싼동이나 하는데 내 중국말 알아들어야. 그래 딸 두르고서 그렇게 해서 하다 나도 그저 다 팔리고 산지사과 얻어줬어요. 그래 그 후에 부럽고 보고 전화번호를 좀 대달라. 우리 서울에도 좀 만나자 하니까 끝내 대 안 줘요. 야, 그다음에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서로 갈라지니까 어떻게 좀 좋을지. 이거 새지가 너무 불쌍해. 이거 찾아야 되겠는데 대 안 주니까. 야, 그다음에 가슴 두드리고 내 어떻게 하면 살아야 되니 막 찾아내 주기 싶은 생각도 나고 그러다가 너무 부럽고 내가 말하니까 30리 안팎이 있다 그래요. 오, 30리 안팎. 30리 안팎이 어느 쪽으로 30리 안팎인지 내가 알고 찾겠어요. 그래서 나는 기어역에서 도망쳐서 내 초선으로 나가겠다 이 결심하고 밤에 도망칠까 봐 이렇게 안으로 열쇠를 채워놔요. 그래 열쇠를 검차놓고 있어요. 못 도망가게 밖에서 잠궈버리는 네. 거예요. 사다리가 있더라고요. 사다리가 있으니까 그 사다리를 타고서리 지붕 꼭대기로 올라서서 내리서는 떨어지다가 사실은 뛰내리자 했는데 바로 헛디딤이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뭐 아픈지 죽은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어쨌든 그 오방을 그 집을 벗어나야만이 내가 살 길이니까 먼 산이 시까만 밤에 보니까 산이 보여서 거기를 정신없이 다리 부수고 잠깐 올라가서 그 들이 엎어져 쓰러졌는데 하늘을 올리다 보니까 북두 실서에 올리다 보여요. 그래서 거기서 이틀을 굶으면서 한치서 자다가 그다음에 내가 일어나 인적기 두문디를 쑥 빠져 산속에 쑥 들어갔어요. 그러고 거기서리 다리를 부수고서리 이러고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걷는데 웬 여자가 이렇게 밥하는 음식하는데 이렇게 집이 이렇게 나서요. 그래서 거기로 올라가서 벌벌 피해서 올라가서 중국말 하나도 모르면서 손을 흉내내면서 소리 조선이라는 거 좌생 이렇게 말해. 좌생 씹어 이렇게 자는 게 여기 이렇게 없는가 하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가 이 산을 넘어가 보라고. 야, 그다음에 거기서 희망 가지고 경사지 어떻게 급한지 이 짐승처럼 내발거리면서 거기로 산으로 바로 올라가죠. 내가 뒤에 올라가서 그다음에 산 꼭대기. 찾으려고. 네. 그래 턱 내리다 보니까 아니 갈서나 이 말들이 이렇게 골짝몰짝마다 있어요. 그래 내려가서 또 이제처럼 서서히 씹어 이렇게 하는 게 여기 이렇게 사는 게 없는가 이렇게 하니까 말 알아들어요. 그런데 내가 척 들어가니까 나를 이렇게 지간이다 들이다 놓고 들어오라고 하고서 앉혀놓고 자꾸 먹기 싫은 물을 자꾸 권하면서 그럼 한짝에서는 전화질을 계속 하고 또 한짝에서는 남자들이 이렇게 사람 몰라 척 들어오고 그런데 너무 속이 타고 너무 답답해서 막 진정 못해서 또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데 나가는 길에 예. 맞다리가 집 앞에서 맞바다 지금 척 나오는 길에 내가 턱 맞다 들었다. 어머나, 무슨 세상에.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거기서부터 둘이 막 울었지요. 막 울다가 그러다 보니 네 어느 집이야 하니까 이 집이라 내가 그 옆으로 지나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붙들고서니 빨리 어머니 들어가자고. 그래 들어가서 집안에 들어가니까 아이가 아기를 낳은 지 2달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 남편이 그래도 하도 좋으니까 나를 그래도 받아들여서 저기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엄마랑 얼마 만에 만난 거예요? 헤어지고 나서? 1년 5개월이 5개월 만에 근데 이제 아이가 태어난 지 2달 된 애가 있었고 예. 근데 그나마 남편은 좀 착한 사람이었어요? 네, 좀 괜찮았어요. 그런데 엄마는 이게 좀 죄송합니다만은 이 사람을 판다는 표현을 써서 지금 말씀하시지만 얼마에 팔려간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때는 중국 돈으로 내가 16,000원에 팔렸어요. 15,000원이면 얼마예요? 한국 돈으로 하면? 한국 돈으로 한 300만 원. 300만 원에 사람을 넘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있는 세상에 있는 일이라는 거죠? 네. 이게 대한민국 땅 바로 위에서 사실 그 넓은 중국 땅에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딱 만났다는 게 사실 하늘이 도왔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은하 씨 어머니 봤을 때 느낌 그 기분이 어땠어요? 정말 많이 놀랐죠?
그때 그 기분은 막 어떻게 말했으면 좋을지 너무 기쁘기도 하고 너무 또 슬프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다친 다리를 가지고 저를 기적같이 찾아왔으니까 막 너무 막 야, 첫째는 어쨌든 그렇게 힘들게 찾으셨잖아요. 그럼 셋째는 어떻게 찾으신 거예요? 셋째 딸은 그도 너무 내가 먹지 못하고 잠자지 못하고 너무 가슴이 굵으니까 맏딸이 어머니 그럼 이 아이를 좀 봐. 봐달라고 하고 제가 찾으러 나섰거든요. 왜 엄마가 하도 찾으려고 하니까? 네, 엄마가 뭐 다리도 변변치 못하지 하니까 제가 그럼 애를 집에서 좀 봐주고 그리고 내가 찾으러 다니겠다고. 그리고 블로크가 하는 말이 그 주변에만 저를 한번 데리고 간 적이 있었어요. 그 주변에 가서 요 근방에서 사는데 지금 어느 집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온 적이 있었어요. 그 전에. 그래가지고 그 주변을 그 근방을 알았으니까 제가 장마당 같은 데는 흔히 나오겠지. 공공장소 같은데 그런 데는 흔히 뭐 장볼라도 나오고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를 계속 가가지고 그 정문에서 또 어떤 때는 지키기도 하고 들어오는 거 없나 사람 오는 것마다 또 뭔 지키기도 일이야, 하고 이게. 그랬어요. 계속 호탕 치다가 한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 만인지 한 몇 번 만에 아무튼 동생을 만났죠. 어이구. 그 장마당에 자전거를 끌은 애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저건 내 동생이 아니야 하고 아 처음에 그냥 지나다가 나도 오토바이 타고 지났어요. 걔도 나를 보고 아 언니 어떻게 돼 여기 있어 하면 서로 만나서 막 그때 또 안고 울며 또 그렇게 해서 만났어요. 아니 어떻게 이게 무슨 일이야? 동생은 몇 살이었어요 그때? 그때 뭐 23살이나 23살인가 그렇게 됐어요. 세상에 웬일이야 이게? 엄마는 그 얘기 듣고 어땠어? 또 기가 막혔겠네 또. 예.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연락하고 동생 찾았다고 연락했어요. 연락이 더 오니까 엄마나 뭐란지 울으면 안 하고 어깨 똥 맥히고 엄마야 뭐라고 어머니 내 이제 갈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다가 이게 마달로 집으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언니 어떻게 와서 넘어와서 어떻게 살았니? 그래서 그거만 물어보고 아까 밤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한 2시간 3시까지 이야기하고 이제 자자 그만해 내일 또 이야기하자. 그래 그렇게 만나서 서서 울고서 그날 저녁에 다시는 우리 헤어지지 말자. 이 중국이 사실 너무너무 큰 나라인데 중국에서 세 분처럼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다는 게 아까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사실 하늘이 도왔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현숙 씨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100% 우리가 본다면은 100%에서 1%예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하늘이 준 선물이고 하늘이 낸 기적인 거예요. 그 기적이 아니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중요한 것은 브로커들이 저렇게 상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가슴 아프고 분한 일입니다.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문제예요, 이게. 왜냐면은 중국에 그리고 북한을 왔다 갔다 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아까 말한 브로커라 그러죠. 이 사람들이 혼자 이 사람들을 꼬드겨가지고 중국에 데려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조직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 나오는 여성분 같은 경우가 이런 여자들한테 가가지고 중국에 가서 돈을 안 벌래. 그리고 또 심지어 중국에 갈 때 먼저 돈을 좀 줘요. 그러면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렇거든요. 지금 아빠 엄마가 배고파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자기라도 중국에 가가지고 돈을 벌어서 아버지 어머니를 먹여 살려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보면은 중국에 가가지고 그럼 일을 어디서 합니까? 물어보면 그때 다른 브로커들이 어떻게 하면 이 여자들을 시골로 이렇게 데려가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근데 파는 것도 어떻게 하냐면요. 집합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을 모아놓고 남자들이 이 여자들을 보러 와요. 내가 저 여자가 마음 든다 그러면은 그때 그 브로커들이 어떻게 하냐 흥정을 해요. 이 여자는 얼마다. 그러면은 그때 가격을 부르는 거죠. 그럼 그 가격에 팔릴 때가 있고 또 안 팔릴 때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분 같은 경우는 참 좋은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남편분 정말 잘 만났어요. 어떤 남자들이 있냐면 여자를 사갖고 나가지고 이 여자랑 이렇게 뭐 살다가 더 젊은 여자를 이제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여자를 다른 남자한테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자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돈을 주고 산 하나의 물건이에요.
그러면 팔고 나가지고 그 돈에 돈을 얹어서 다른 여자를 또 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중국에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북한 여성하고 중국 남성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 일명 저희가 흑아라고 그러는데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국적이 없어요. 등록할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들도 우리가 좀 뭐랄까 이렇게 뭐 정부 차원이 힘들다 그러면은 뭐 NGO라든지 이런 데서 좀 이렇게 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 원래 한국에 오게 된 거는 딸 집에 있으니까 괜히 오시라 봐서 미안하고 그것도 남편도 무슨 제 나라 조선 사람이면 또 몰라라. 이국 사람이니까 오시라고 미안하고 딸인데다가 이렇게 부담도 주고 하니까 딸은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나 자체가 야 그러니까 이것도 있을 자리 못 되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내 딸하고 이야기했지요. 야, 내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거 봐라. 호구도 없는 게 둘이 한 집에서 살면은 경찰이 온다, 그렇지. 공안에서 온다 하면은 또 임반자에 또 이 남편들이 전화 또 와요. 그렇지. 빨리 피하라. 어떻게 이렇게 항시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큰맘 먹고 그러지 말고 너도 미안해 하지 말고 나도 미안해 하지 말자. 내가 먼저 한국으로 갈게. 응? 한국으로 가서 좀 내가 전화를 할게. 응? 그러니까 어머니 한국 가면 한국이라 아이하고 남조선이라고 우리는 알았으니까 어머니 남조선에 가면 죽인다는데 죽인다고 했으니까요 우리는 그러니까 남조선에 가면 죽인다는데 어머니까지 없으면 우리 어떻게 여기서 살라 그러더라고요. 뭐 말을 들으면 뭐 되게 위험하고 막 잡혀서 북송되고 막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는데 엄마가 그냥 가겠다고 하더군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겠다는데 뭐 어찌겠어요. 아니, 나 그러니까 그 북에서 뭐 남조선 잘 산대더라 이런 얘기도 못 들었었어요? 들었는데 또 한쪽으로는 또 무슨 사람도 뭐 어찌고 사람도 뭐 어떻게 한다고 막 죽인다고 막 진짜 그래요? 네, 막 무서운 얘기들도 듣고, 네. 뽑는다고? 네. 아무튼 뭐 이 방송을 혹시라도 뭐 북에서 보신다면 저희 대한민국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본 적도 예. 없죠. 오히려 북한에서 그러지. 그러니까 어머님은 아무튼 성공을 했어요. 그래 이렇다 죽어도 한 번 죽지 두 번 죽겠니? 나는 어디가 쉽사리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죽어도 내 가겠다. 네. 그렇게 하고서 내가 마음 먹고 정식으로 한국행을 떠났어요. 몇 년도에? 2016년도에 진짜 얼마 안 된 얘기네요. 예, 16년도 9월 7일에 정착됐어요. 한국. 그래서 전화를 하셨겠네요. 예, 그래서 내가 그다음 한국에 오니까 나는 내가 보는 데는 세상에 이런 나라 이 어디 있니? 이게 남조선이 옳게 논리. 거지들. 도무지 믿어도 안 지고니야. 야, 우리 두 건데는 이 남조선이 못 살고 비니부, 부익부, 무슨 실업자, 일자리, 뭐 거지, 했는데 판자촌 이랬는데. 야, 이때까지 네, 속혀 그래, 살아왔구나. 속혀 살아왔구나. 야, 치 떨리는구나, 저 개들은. 어떻게 죽이겠냐. 내가 그랬어요. 막. 음식은 입에 맞던가요? 괜찮았어요? 야, 음식은 들커머리 해서 입에 아이 맞아. 물커머리. 예, 달아요? 알아서 다 달다 그래. 그래서 아무튼 이제 또 딸들 데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막상 오고 나니까. 예, 있는 아이들에도 데려와야 되겠다 하고 결심하고 저리 전화를 했어요. 야, 아무개야, 나는 오니까 한국이 좋구나. 세상에 이런 지구상에 이런 나라도 없다. 지구상이에요. 우리는 이때까지 속해야 살아왔다. 치 떨린다. 김일성, 김정일이, 정은이 어떻게 원수를 하겠냐. 그러니까 아구 먹고 한국에 와 사는 게 우리는 이익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신념에 가르친 대로 해라. 나는 좋다. 그러니까 우리 맏딸이 어머니 그럼 집어 좀 동영상을 해 보내달라 그래서 집을. 확인하려고. 그래. 보지 않으면 안 믿지. 어제는 눈으로 봐야 엄마 되니까. 말도 못 믿어. 혹시 고문당해서 강제로 전화하는 혹시나 줄 알고. 국정원에서 잡아놓고 그래서. 이거 유도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데리고 올라가려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아들은 내 거짓말을 하는가 했겠지요. 내 왜 거짓말을 한다는 게 진짜 좋은 게야 좋은 게지. 그치. 그래서 그 핸드폰이랑 전화랑 거 처음 재봤어요. 그러니까 눈이 히트 번지지겠더라고. 이런 거 처음 재봤으니까. 그래 동영상 눌러가지고 내 집을 쫙 화장실까지 다 비치어요. 그러니까 좋구나. 좋구나. 아이고. 아니 그렇게 몰랐어요. 한국 드라마도 안 봤었어요. 옛날에. 삶에서 사셨다. 대박 이런 사람 처음 봤어. 와 대박 이런 사람 처음 봤어. 와 웬일이야. 이런 사람 처음 봤대. 그러니까 대박 이런 사람 처음 봤어요. 와. 아, 그게 더 웃겨. 아, 북한 사람이 한국 드라마를 못 봤다는 거 못 믿겠다. 재밌겠다. 내가 2002년 8월 평양의 대외보험 총국. 대외보험 총국은 외화벌이 기관으로서 김정일의 금고 역할을 맡고 있는데
네, 전화 받습니다. 네? 장모님 아들 오신다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장군님 아들이 오신대요. 난 장모님이 오신다는 그거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광입니다. 누군지 궁금해. 누구야? 진짜 궁금하다. 어머머머머. 오히려. 장모님 아들이네. 여기 장군님을 모시려고 하는데 모심 준비됐는가? 검열왔어. 동문입니까? 그런데 말이야 동문회 말이야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거? 벽지, 헷가르치, 천정도 엉망이고 이래갖고 우리 장군님 여기에 모실 수 있겠어? 목소리 너무 좋다. 내가 동문회한테 고급 자재 보낼 테니까 의아 두 장 준비하라. 네. 두상 말입니까? 말이야 뭐 하자는 기가? 장군님 모시기 싫어? 아닙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빨리 준비하라. 근데 위력이 잘하네. 목소리가 장난 아니다. 분위기 있어. 위력이 정확해. 위력이 연기하겠는데? 아, 제대로네. 장군님 현지 지도 준비에 도움을 주겠다며 2만 달러를 가져간 장군님 아들. 그런데 네, 전화 받습니다. 장군님 서기실입니다. 곧 장군님 아들 모시고 방문하겠습니다. 네? 방금 왔다 가셨는데? 처음 전화 드린 건데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 오, 재밌어. 끝이에요? 더 보고 싶었는데 이게 끝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간도 큰 누군가가 무려 장군님, 즉 김정일의 아들을 사칭해 북한 당국의 돈을 훔친 겁니다. 우와, 간이 크다. 그런데 말이야. 오, 비슷하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김부자의 이름조차 함부로 부를 수 없는 북한에서 어떻게 대체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나온다. 북한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기 사건. 장군님을 모시고 오겠다며 2만 달러를 가져간 장군님 아들의 정체. 바로 평양 조명기구 공장의 청년 동맹 위원장. 그는 어떻게 장군님 아들이 될 수 있었을까? 외화벌이 기관에 달러가 많다는 걸 알게 된 범인. 치밀한 범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는데 진짜 잘한다. 그렇지. 이거야, 이거. 네, 여기 장군님 서기실입니다. 먼저 대외보험 총국장에게 거짓 정보를 흘린 범인. 그리고는 김정일 아들의 얼굴이 베일에 쌓인 점을 이용해 장군님 아들 행세에 나선 것이다.
하긴 CCTV도 없으니까 북한은 못 찾겠다. 문제는 김 부자만 타고 다닌다는 고급 승용차였는데 범인은 이마저도 간단하게 해결했다. 무슨 일이십니까? 운전경 야, 중앙청에도 맹피선데 10달러 줄게. 저 앞까지만 데려다 주면 안 되나? 아하. 저게 가능해? 그렇게 철저한 준비를 통해 범인은 감쪽같이 장군님 아들 행세에 성공한 것이었다. 야, 뛰는 거 뭐래? 어머머머. 아. 야, 참 쫄랑댄다, 야. 너무 잘한다. 연기 진짜 잘한다. 강미지 기자님, 이 사칭한다는 게 가능합니까? 이게 그 2004년 당시에 통일전선부에서 이제 직원으로 근무하던 한 탈북자의 증언입니다. 그 증언에 의하면 2002년에 이자 그 화면에 나왔던 것처럼 어떠한 사람이 외화가 가장 많이 있는 그런 기간을 타겟으로 삼고 이제 사기를 치려고 계획을 하죠. 그래서 그 계획 타겟이 국제보험회사입니다. 그 사기꾼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현재 시찰 나가기 전에 장군님 자제분께서 가십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보험 청구에서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아볼 생각 없이 장군님 자제분이라니까 일단 겁을 먹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216 벤트라는 거는 중앙당 고급 간부들만 타는 벤트였어요. 근데 그 중앙당 청사 앞에 있는 그 차를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간부들이 회의를 들어가면 오래 있는다는 걸 하니까 다 사기를 치려고 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걸 다 조사를 한 상태에서 들이쳤는데 아이를 어처구니도 없게도 이 사람은 2만 달러를 이제 그 들어가서 얘기한 대로 딱 준비를 해서 줬어요. 주고 이제 바로 얼마 안 지나서 이게 불장이 났거든요. 원래 공표를 냈다고 합니다. 이제 각 기관들의 형태는 이렇게 생겼고 그렇게 하고 달러 번호를 추적을 한다 이렇게 하니까 달러를 쓰지 못한 거죠. 그때 지금 같았으면 좀 썼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북한에서 달러가 이제 막 성행이 되게 평양시에서도 사용이 안 됐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 달러를 잠재우고 있다가 저게 이제 결국 잡힌 거죠. 잡혔어요? 달러가 있어요. 어떻게 됐어요, 잡혀서? 여러 가지 후문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것도 유야무가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잘 모르겠지, 네. 뒤는 어떻게. 아니 근데 저도 약간 그 장군님 아들 얼굴 잘 모르니까 저도 왠지 믿었을 것 같아요 누구나. 근데 보니까 범인이 이제 그 타겟한 곳이 대외 보험 청구기요. 거기 어떤 곳이에요? 일단 뭐 보험 회사기 때문에 보험과 관련한 그런 업무를 봅니다. 그러니까 뭐 북한에다가 어떠한 뭐 투자를 하겠다 내지는 어떤 그 개발 지역을 개발하겠다 이러면 그 상대 건설사가 북한 보험 회사에 보험을 둡니다. 그럼 보험을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도 돈을 벌고 반대로 북한이 다른 나라 외국배 선박하고 이제 교류를 하게 되면 보험을 둡니다. 그렇죠. 그게 보험을 들어서 배가 만약 경우에 무슨 일본 어느 항에 나갔다. 그렇게 되면 그 화재가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고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의도적인 보험도 받아내고 중앙당 39호, 38호실이 김정은 직계 가족의 비자금 관리실이거든요. 네. 거기에 돈이 다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보험 청구 대단한 데네, 그죠? 그렇죠. 외화가 가장 많은 것일 수도 있죠. 그리고 이 사기가 먹혔던 게 북한의 그 김정일의 어린 시절 뭐 혁명활동 그 교과서에 나와요. 항상 해외에 그 순방을 갈 때 오보이 수령님께서 가실 때는 수령님이 다니셔야 될 그 길을 먼저 장군님께서 돌아보시고 시찰을 하시고 그다음에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만이 수령님께서 가시게 했다. 이처럼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이 높은 분이 바로 우리의 장군님이시다.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장군님이 자제분이 이렇게 먼저 오시는구나.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보험 청구에 제 친구가 거기 핸드폰 보험으로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돈을 되게 많이 주고 취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외라는 글자가 붙었잖아요. 대외 보험 청구 가면은 외화벌이를 많이 해서 되게 돈 많은 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정말. 아니 근데 범인을 태워준 그 운전기사는 간부 소속이 아닌가요? 그렇게 막 이렇게 태워줘도 되나요, 그러면? 2000년 초반이잖아요. 2002년이면 그때 당시 북한 모든 그 경제 상황이 지금같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운전기사들도 중앙공급 체계에서만 딱 살았을 때고, 그리고 높은 간부 216 차를 타게 되는 그 운전기사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네는 공급만 딱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10달러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 10달러에 쉽게 유혹이 될 수 있을 만한 그 처지라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 속지 않았을 건데 높은 급의 간부의 그 기사였기 때문에 속은 거죠. 남인 씨, 인기 많아요? 거기 운전하는 분들? 되게 인기가 많아요. 그냥 새끼 간부라고 그래요, 운전수 보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모든 간부들이 비리를 저지르면 그 운전수가 옆에서 다 보좌하고 눈 감아주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잘만 하면 정말 신분 상승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에요. 그리고 저희 아파트에도 저희 밑에 집에 아빠가 운전수하고 엄마는 집에서 쉬셨어요. 주부를 하셨는데 저희 집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고위급 운전기사 인기가 많다는 거네. 엄청. 아 근데 계속 듣다 봐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김 부자는 어떻게 보면 진짜 신적인 존재잖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민들이 그 이름도 똑같이 못 짓게 하고 네. 생일도 태어났는데도 다른 날로 바꿔야 될 정도로 그래. 신적인 존재인데 야 이걸 사칭을 했다. 정말 이거 큰일 아닙니까? 근데 한 번 어떤 일이 있었는가 평양에서 있었는데 그거는 김정일이 대역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현지지도 간다던가 기록영화를 찍는다던가 때 그 사람이 다 했어요. 그래 평양 백화점에 뭐 내가 사칭을 하려고 간 것이 아니라 장군님 복을 입고 그대로 그 차림으로 딱 가서 뭘 이렇게 하겠다니까 그 평양 백화점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장군님께서 수행원들이 없이 왔다. 그래 조급당 비서가 저리 중앙당에다 직보를 한 겁니다. 왜 장군님인데다가 이렇게 수행성원 없이 보내는가 하니까 야 이게 뭐야 옷에 난리가 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때 우리 북한 사람들이 알았어요. 아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진짜 대역이 있구나. 어디를 시차를 갈 때도 김정일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대역이 가는구나 하는 걸 주민들이 알게 됐습니다. 아니 저는 저거 들었습니다. 장군님 대역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알려졌냐면 어디 무슨 비료 공장을 시찰하는과 동시에 군부대를 시찰했습니다. 장군님이. 장군님 우리 부대에 오셨었는데 어떻게 거기 가 있었나 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히틀러가 대역이 있었다는 것처럼 우리 장군님도 대역이 있구나 했던데 요걸 잠재우려고 정부에서 뭐라 그러냐면 아니다. 장군님은 천지전능하신 분이라서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시면 바다 위도 걸으시고 하늘 위도 걸으시니까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한테 노래가 있잖아요. 동해번쩍 서해번쩍 전하를 지락펴라 주령님 쓰시던 축지법 오늘은 장군님 쓰신다 동해번쩍 서해번쩍 전하를 지락펴라 방산천리 주름 잡아 장군님 가신다 수령님 쓰시던 축지법 오늘은 장군님 쓰신다 성주도 쓴다는 것 같은데 미국 왔다 갔다 할 때.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그만큼 북한 체제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 왜냐하면은 그 수령을 함부로 언급하고 수령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 사회가 수령보다 돈이 먼저다라는 그런 사회적 그런 뭐 통념이 지금 깔려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 머리가 비상한 사기꾼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거를 절묘하게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죠. 최근 북한 주민들 사이에 뜨거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 정체는 바로 김일성의 아버지인 김형직의 유언지. 지난 1926년 김형직이 세상을 떠나며 김일성에게 유언을 남겼는데 그 유언은 바로 북한의 미래를 예측한 내용이었던 것. 과연 김형직 유언집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첫 번째 유언. 성주야, 나 때 조국 해방이 안 된 건 조상의 묘자리를 잘못 썼기 때문이다. 네가 수령 자리에 오르면 가장 먼저 조상 묘부터 바로 잡도록 하라. 실제 김일성은 1993년 단군릉을 새로 짓고 그것도 모자라 동명왕릉, 왕건릉까지 확장. 김일성은 정말 아버지의 유언을 따른 것일까? 그뿐만이 아니었다. 김형직의 두 번째 유언. 성주야,
너는 하늘에서 내린 산삼을 먹었기에 80살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이야. 하지만 80살 이후 산에 갈 때는 꼭 구렁이를 조심해야 한다. 김일성의 죽음을 예언한 김형직. 실제 김일성은 김형직의 말대로 83세 나이로 묘향산 초대소에서 사망을 했는데, 더욱 놀라운 것은 김일성이 사망했던 당시 묘향산에는 거대한 구렁이가 나타나 길을 막았다는 소문이 전해졌다고 하니 김형직의 유언 참 신통하지 않은가. 그런 김형직의 유언 중 가장 놀라운 내용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김형직이 통일에 대해 언급한 것. 성주야, 너와 네 아들 때는 통일이 어려울 거지만 네 손자 때 동남이 통일될 것이다. 즉 김일성, 김정일이 아닌 김정은 정권 때 남북이 통일된다는 것인데, 과연 김형직의 유언은 현실로 이뤄질 수 있을까? 반갑다 이거는. 제발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거는 근데 어떤 통일을 얘기한 걸까? 아니 그냥 말해본 거. 재미로 보셔야지 이걸. 저는 지금 소름 끼쳐요. 너무 재밌기도 한데 너무 이렇게 상황 딱딱 맞아 떨어지니까 되게 신기하긴 한데, 이 유언한 사람이 이제 김일성 아버지인가요? 네, 김형직. 그 김형직은 우리가 이제 혁명활동, 그러니까 항일혁명의 1세대. 그러니까 우리가 그 김일성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네. 김형직부터 김형직 동생 김영건까지 다 나옵니다. 김형직을 위한 노래도 있습니다. 남산의 저 푸른 소나무. 남산의 노래도 있어요. 소나무. 그러니까 그 정도로 김형직은 제일 처음으로 우리한테 세뇌시키는 1단계입니다. 그리고 김형직이 우리 김일성이 우리나라를 해방을 시켜준 거는 그 뒤에는 바로 위대하신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맞아요, 김형직은 맞아요. 조선의 려명이다. 네, 이게 어루미를 키워서. 종교를 되게 많이 흉내내거든요. 노래 찬송을 많이 한다든가 기원전 뭐 이걸 넣는다든가 하는 것처럼. 김형직 사범대학교 있잖아요. 있어요. 아 그러네. 네. 제가 김형직 군에서 왔지 않습니까? 제 사는데 바로 그 김형직이 맞아. 아버지를 그거 해서 김형직 인민병원이라는 거 있습니다. 김형직 군이. 네, 김형직 군에 양강도에. 김형직 인민병원이 있는데 거기 바로 들어가는 첫 어구부터 김형직 혁명업소 연구실 쫙 이렇게 다 지나래요. 병원인데요. 병원에. 제가 사는데 그 우상화 박물관이지. 대단들하다. 참 신기하게 공산주의를 이야기하지만 북한은 유교 베이스의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이 잘 된 것을 누구한테 보냐면 아버지를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 업적을 만든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김영지가 김일성한테 총 2자를 줬어요. 그걸로 이제 김일성이 그 2자를 받고 북한을 일으키셔가지고 일제를 내몰고 그리고 지금 북한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냐면은 그 작은 걸 가지고 이렇게 큰 걸 만들었다. 그 공이 누구냐면 김일성한테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아버지 또한 소모품인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유명했기 때문에 김일성에게 더 유명한 수령이 생겼다. 뭐 우리는 그런 사람들 따라야 된다라는. 다 갖다 베낀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미미한데 끝은 창대하다의 그 구성이죠. 아니 진짜 보니까 뭐 유언집도 이렇게 남기고 대충 이렇게 좀 맞아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김일성이 죽는 뭐 나이까지 맞춘 거 보니까 실제로 뭐 젊은 분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까지도 북한에 계셨던 강순전 어머니도 저런 유언 얘기 좀 많이 들으셨어요, 북한에서? 예, 들어봤습니다. 최근에 이 김영직이 이렇게 했다는 게 최근에 많이 유행됐습니다. 그 전날에는 우리가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네, 김일성이 사망하고 이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는데 장사꾼들이 그걸 베껴가지고 다니면서 저도 봤어요. 장사꾼들이 손에 그거 들려 있는 거 이제 같은 내용 외에도 다른 것들도 많이 적혀 있더만요. 그래 그걸 이용해서 장사도 하고요. 근데 이것은 김일성이 사망한 다음에 김일성의 서재에서 얻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장사꾼들은 이걸 가지고 다니면 점도 봐주고 그러니까 자기네 그 장사 리속도 차리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김형직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거든요. 그렇죠. 아예 몰라. 이름도 아마 잘 모르죠.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북한 장사꾼들이 이제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 유언집으로 점을 봐주고 손님을 이렇게 끈다고 하는데 그러면 좀 장사가 더 잘 되는 건가요? 유언집을 좀 봐주고 그걸 떠나서 무엇이는가? 우리 부모님 때에는 수령과 당이에요. 그다음에 조국입니다. 이 세 가지 부류를 크게 나눴는데 우리가 살아보니까 부모 대하고 우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아무리 조국 있고 수령 있고 당이 있다 해도 나 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수령의 목소리는 이제는 하나도 듣지 않아요. 그다음에 내가 있어야 조국 있고 내가 있어야 당이 있습니다. 나 우선주의니까 그래서 이렇게 점을 많이 보는데 왜 또 특히 점을 보는가? 북한에서 장사 모든 생활이 나 자신이 걸어가는 것조차도 불법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맞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불법을 뭔가 내 마음의 기둥, 정신적 기둥이 되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항상 사는 겁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점을 많이 보는 이유가 이제 자그마한 건 안 보는데 이제 크게 이제 움직일 때 차들이 이렇게 움직일 때 점집을 안 가면 안 돼요. 무조건 이제 생사가 달린 거니까 그렇지. 점집에 가서 이번에 가도 되겠습니까? 날짜는 언제 좋겠습니까? 차를 내가 쓸 건데 이렇게 운전수가 있는데 누구를 선택하면 좋냐? 그 사람 생일날이 돼가지고 이 사람 데리고 가라 하면 오케이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도 이제 북한에서 탈북할 때 점을 봤었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한테 그 점 보시는 분이 그러더래요. 길이 안전하긴 한데 더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빨간 천에 소금을 싸가지고 매 식구마다 그거를 주머니에 하나씩 넣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무당 말을 따라서 그런 건지 무사히 넘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는 습관이 돼가지고 저희 그 여행 가방 집안에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금을 빨간 천에 싼 게 하나씩 다 있어요. 이걸 해가지고 북한에서 안전하게 올 수 있었던. 좀 솔깃하다 그거. 해볼까? 저도 저는 이제 탈북을 하기 전에 점집에 가서 보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탈북을 하고 싶어서 이제 그 점집에 간 것이 아니라 그냥 집에서 그냥 어머니랑 그냥 갔댔거든요. 근데 거기 있는 할아버지가 나보고 타양살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있다가 얘가 무슨 외교관한테 시집갈 일도 없고 왜 타양살이를 한대 이렇게 하고 2주 후에 제가 이제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에 이제 28일 만에 왔어요. 이 양강도나 함경북도나 국경 지역이다 보니까 누구나 탈북에 성공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웬만한 점쟁이들은 내가 길 떠나려고 왔다 하게 되면 80% 이상이 탈북 때문에 오거라고.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래요. 성공한다. 근데는 방토를 해야 된다. 방토가 뭐냐면 굿을 해야 된다. 그럼 뭘 하면 될까? 네가 제일 아끼는 옷을 갖고 오라. 그럼 뭐 해야 할까? 셀비처를 불에 태워가지고 자기가 막 뭐 한대요. 너무 아깝지만 아까워하면 안 된다. 그러면 구성 탄다 그래가지고 정말 아끼는 옷을 정말 내 생애 최고로 비싼 옷을 갖다가 줬어요. 통시오시 당했어. 나중에 한국에 와서 엄마랑 연락하는데 야 어째 걔 이름이 인철이거든요. 야 인철이 여자친구 걔 여자친구 있어 돈 잘 버니까 니 옷 입고 다니더라. 아니 저도 이제 그 북한의 점집에 가면은 꼭 이제 옷을 갖고 오라고 해요. 이제 현전이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이제 갔는데 일자 바지라는 걸 갖고 오래요. 그래서 그 방울 바지라고 있는데 그걸 이제 새 걸 사다 줬더니 그 집에 셋째 딸이 이제 이렇게 입고서 다니더라고요. 아니 저는 진짜 저 점쟁이한테 당한 케이스입니다. 저는 그냥 들어서는데 탈북하러 왔냐고 압니다. 그러니까 20대 여자들이 들어오면 아 남조선 행위구나 딱 압니다. 눈치로. 근데 딱 앉더니 뭐라냐면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보고. 근데 딱 앉더니 뭐라냐면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보고. 강 건널 때 옷을 가볍게 입어라. 그건 누가 봐도 맞죠? 가볍게 입으면 물에 가라앉을 텐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인상을 쓰고 이렇게 미타하게 앉아가지고 같이 간 언니 여기 제대로 온 거 맞아요? 그랬더니 유능하다는 겁니다. 이 엄마가. 그러니까 탈북하는 사람들은 다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근데 옷을 가볍게 입고 떠나라 하니까 뛸 때 가벼웠으니까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성공담으로 이렇게 전해지면서 오는 겁니다. 제가 이 점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인데 원래는 겨울에 넘으면 안전하거든요. 근데 안전하다 보니까 이때는 보이사령부에서 내려와서 진을 쳐가지고 성수기다 보니까 가격도 비싸고 또 잠으면 위험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성수기가 있구나. 이제 제일 안전하게 그럼 언제냐? 등잔 밑이 어둡다고 강이 딱 녹아쓴 다음에 그때 차가우니까 사람들이 들어가기 했을 때 그때는 좀 많이 없대요. 4월달이 가는가 괜찮겠다 해서 엄마 강만 녹게 되면 넘어오면 된다. 근데 야 내 점쟁이네 집에 갔는데 4월달에 넘으면 안 돼. 그리고 왜 지금 당장 준비해놨는데 11월 전에는 넘지 말래. 엄마 지금 다 말카났어. 브로커들 말카났어. 점쟁이는 이거는 유명한 사람이라서 이 사람 말은 거역하면 안 된다고. 11월 달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200만 원이면 되는데 400만 원 들여가지고 왔어요 엄마가. 제가 이렇게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북한에서 최고의 직업은 뭐 고위 간부도 아니고 운전사도 아니고 점쟁이가 최고의 직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안 믿는 게 이제
북한에 있을 때 제가 입양됐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새엄마가 이제 정말 유명한 무당집에 가가지고 점을 봤대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그 새아빠한테 하는 얘기가 우리 집이 이렇게 못 살고 우리가 지금 염소도 도둑 맞고 이런 이유가 지금 제가 잘못 들어와가지고 그런 거다. 그래, 그런 얘기 제가 많이 해. 제 아빠가 없어지고 지금 엄마가 어디 죽었는지 네, 뭐. 아빠가 어디서 죽었는지 제가 다 잡아먹어서 그런 거다라고 재수없는 제가. 거다 라고 했거든요. 어머야, 어떡해. 그래서 그걸 들었을 때 아 내가 그런 애구나 아 나 그렇구나라고 그것 때문에 엄청 슬펐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봐요. 근데 믿으면 안 돼요. 아예 믿으면 안 된다니까. 이렇게 미신 이렇게 믿다 보면 이제 괴담이라든지 좀 무서운 이야기도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 어때요, 우리 저기 강남 세대, 북한 강남 세대 복실 씨 아는 얘기 없으세요? 혹시 괴담 뭐 이런 거? 있는데 이제 저희가 살던 동네에 이제 삼소 조림이라는 지구가 있어요. 그게 이제 가는 길이 이렇게 령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전거 타고 가려고 찔러서 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길이 으쓱해요. 근데 처녀가 이제 남자한테 실현당하고 거기서 목 매달고 죽었대요. 지나갈 적마다 차 사고 나고 이 자전거 펑크 나고 하니까 사람들이 귀신 붙은 길이라고 이제 그 길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근데 쉽게는 가야 되겠고 하니까 이제 점쟁이들한테 이제 보였는데 이제 빨간 천이나 빨간 리본 같은 걸 이제 몸에 지니고 다니라 하니까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장사는 해야 되겠고 다니기는 해야 되겠고 하니까 이제 빨간 속옷을 많이 입고 다녔죠. 맞아. 네. 근데 씨가 붙는다. 지나갈 때 진짜 무서워요. 그죠? 맞아요. 아니, 나도 있다. 아니, 나도 있다. 나도 있다 이러는데 아니 내가 없는 줄 알았더니 중요한 계약이 있을 때 빨간 속옷을 입네요. 그리고 죽은 동물을 보면 내 나이만큼 뛰어요. 오른발로 잡고 오른발로 뛰어요. 제가 습관이. 근데 원래 막 그런 거 있어. 근데 이게 안 없어졌는데 얼마 전에 내가 느꼈잖아. 뭐를? 나이가 많아지니까 못 뛰겠어. 아, 슬프다. 48번을 뛰기가 너무 힘들어. 북한에도 그 화장실 가면 하얀 종이 줄까 파란 종이 줄까 있어? 네. 나는 시골에서 옛날에 시골에는 변기가 떨어져 있잖아요. 가끔 쳐다본다니까. 아 얘가 진짜 파란 종이니까 하얀 종이 하네. 그런 게 있구나 북한에도. 파란 종이 줄까? 흰 종이 줄까? 밑에서. 어우. 안 맞대. 보이시느냐 천지신명이 여기에 계신다. 내가 아는 사람 한 명이 있었는데 그분은 트럭트를 운전수였는데 저가고 자기는 친가고 몽땅 그 토대가 나빠서 정치범 수행소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입당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 가문에 한 명씩 입당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 대강군에 만전보라는 게 있었어요. 만전보를 개간을 한다 해서 그래 각 기업소마다 거기가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이 얼마 안 돼서 온 거예요. 그래서 아무개 아버지 가서 입당 안 하던 게 왜 빨리 안 가니까 야 세상에 내가 살아서리 귀신을 보고 너무 무서워서 이젠 다시는 못 가겠다는 그래 한번 이야기해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일을 다 끝내고 차를 몰고 오는데 얼마 한 몇 미터 안 가는데 여자가 하나 서 있더래요. 차를 좀 세워달라고 좀 같이 가자. 그래서리 조수석에 니 저 적재함에 타고 이 처녀를 조수석에 앉히자 했대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니 자기는 그냥 이렇게 적재함에 타겠다 했대요. 그래 딱 대화설이 갔는데 차를 홀 세워놓고 사람을 찾아하니까 사람이 없었대요. 여자가 아무리 그래도 도덕이 없이 인사도 없이 먼저 내렸냐고 그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이런 여자 왔는가 하니까 아니 안 왔다고. 아니 분명 우리 차를 탔는데 조수랑 같이 말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 그 집에서 말하는 게 자기 자식이라고 사망했는데 오늘의 제삿 날이에요. 네. 정말 진짜야 이거 진짜. 사랑하는 저희 맏딸을 찾으려고 나왔습니다. 네. 이름은 윤혜련이고요. 생년일은 1993년 1월 5일 생입니다. 따님과는 어떻게 하다가 헤어지게 되신 거예요? 14살에 자기가 한 명 없어지면 입 하나라도 들면 엄마가 덜 고생할까 할 것 같으니까 그것도 제 생일날이었어요. 생일날인데 어디 가서 쌀을 한 대박 가지다가 밥을 저녁에 했더라고요. 혜련이가? 예, 그래 어찌다가 배불리 밥을 먹으니까 너무 좋아서 그날 저녁에는 아이들 양쪽에다 발에다가 이렇게 눕혀가지고 누워 있었거든요. 혜련이는 좀 14살이니까 좀 크니까 제 동생만 내가 이렇게 끼고 있었고 좀 안에 제 팔은 안 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 저녁에는
어머니 나도 어머니 발을 좀 비봅시다 하고 내 발을 이렇게 당겨서 비는 거야요. 그래 내가 네가 어째 이렇게 징그럽게 오늘은 이러니 그래 비던 게 노래를 부르는 거야요. 맑고 푸른 하늘에 아기 새처럼 엄마 엄마 불러요. 엄마의 노래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필이면 오늘이 엄마 생일날에 그 노래는 왜 부르니? 내가 어딜 떠난다고 네가 엄마한테 그 노래를 부르는가 했거든요. 아니야요 하는 게 한참 있는데 밖에서 혜련아 하고 찾는 거야요. 이게 내 팔을 베고 누워있던 아이가 벌컥 일어나던 게 어머니 우리 살아서 죽지 말고 꼭 만납시다 하고는 훌 떼나가는 거야요. 사랑한다 내 딸 혜련아. 네. 김순희 여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큰딸 혜련 씨를 찾으셨어요. 예. 대체 몇 년 만이에요? 4년 만에 찾았어요. 헤어진 지는 거의 12년 만에 찾으신 거고 방송을 한 지 4년 만에. 이게 웬일이에요? 포기하고 계셨겠네요. 예, 거의 좀 다 포기하다시피 했는데 방송국에서부터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게 언제예요? 연락 온 게? 작년 여름에 8월 달쯤 됐는데 7년도. 예, 그때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딸 같은 아이가 이장 찾는다고 맞는지는 자기가 잘 모르겠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런 연락이 왔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반가워서 제발 내 딸이기를 바라고 기도했지요. 그렇게 꼭 기도했지요. 여보세요? 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의 이제 만나러 갑니다 팀인데요. 네. 그 어머니 저희 쪽으로 제보가 하나 왔는데 이제 그 네. 혜련 씨와 비슷한 친구가 있다고 제보가 왔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좀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어머니. 어머니 혹시 그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실까요? 혜련이 아버지 이름은 윤승철이야요. 그 어머니 이 친구가 북에 계실 때 어머니가 몸이 많이 안 좋았다고 말하던데 어머니 어디가 좀 안 좋으셨어요? 좀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좀 정신을 좀 자꾸 좀 이렇게 좀 잃고 아, 정신을 잃으신 적이 있으세요? 네. 아, 어머니 그러면 지금 둘째 따님 있잖아요. 네. 그 북한에서 다친 적이 있나요? 머리를 한 번 다쳤어요. 머리를요? 어디서 언제 다쳤죠? 집에서 이렇게 저 천정 위에서 유리가 떨어지면서 머리가 위에 들어가지고 갈라졌거든요. 아, 천장에서 유리가 떨어져서 네, 머리에 흉터가 있나요? 네. 아, 어머니 그럼 저희가요 이 친구하고도 한번 다시 전화를 해서 네, 어머니랑 맞으면 다시 연결을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어머니. 네. 여기까지가 우리 작가님 제작진이 이렇게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아봐야 돼요. 단 여기서 좀 우려 때문에 하나 안내 고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탈북민 여러분들한테 사실 이런 전화들이 가끔 온대요. 와가지고 이렇게 돈을 요구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거는 우리 제작진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만갑을 뭐 표방하고 하는 건 좀 가짜인 경우가 있으니까 절대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영상 보는데 제가 막 너무 떨리는 거예요. 어머님 그때 당시 우리 이만갑에서 이제 제보 연락이 왔다라는 이제 얘기를 통화로 하셨잖아요. 들으셨잖아요. 그때 그 느낌이 어떠셨어요? 아까 들어보니까 듣자마자 울먹하시던데. 그렇죠. 그것은 그 느낌이라는 거는 당해보지 못한 사람은 아마 그걸 알지 못할 거예요.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눈앞에 물건도 보이지 않고 내 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고 제발 내 딸이를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정말 진짜 소식이 그 목소리가 들릴 그날 그 순간만 기다렸지요. 그래서 뭐 일하다 받으셨어요? 아니면 뭐 하다 받으셨어요? 그때 좀 알바 때거든요. 그죠? 일하시다 받으셨어요? 근데 그 손에 아무 일도 안 잡히더라고요. 손 떨려서?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부터는 어느 순간에 다시 이만갑에서
연락이 올까. 그래서 그거만 그래서 전화기만 들고 있었죠. 아이고. 밤이나 낮이나 전화기만 들고 있었어요. 막 배터리 나간 거 아닌가? 예, 배터리 꺼졌나? 나간 게 아닌가, 내 몸에다 놓지 않았는가. 그래.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전화기 잘못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거만 그렇게 하고 다른 데서 전화 오면 또 통화돼서 그 전화가 통화 중이 될까봐. 빨리 끊어. 다른 데서 전화 오면 전화하지 말라고 해서 전화 내 이장 있으니까 이게 전화하지 엄마야. 말라고. 이게 엄마 마음이야.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 전화만 오기만 기다렸지요. 자, 이런 통화가 있었습니다. 네. 이만갑이 중국 내에서 뭐 1년 전 거, 2년 전 거 이게 돌아다녀요. 그쵸. 그 안에서 보고 가족을 찾은 분들도 계시고 네. 이만갑 방송을 보시고 또 연결해서 와가지고 찾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바로 중국 신양에서 10년간 빵집을 운영하시던 분인데 본인이 자주 가시던 식당에서 그 종업원으로 있는 그 혜련 씨를 보고 아, 이 사람이구나. 알아보시고 제보를 주신 거예요. 예. 이분 제보가 아니었으면 이 두 분이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하신 분인데 이 고마운 분을 저희가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도라 선생님,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경기도 화성에 살고 있고요. 베이커리 카페들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이만갑을 좀 자주 보시는 것 같은 게 이 혜련 씨에 대한 그 이야기를 직접 제보를 우리 또 제작진께 하셨다고 평소에 좀 즐겨보시나 봅니다. 재밌잖아요. 또 우리 한국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렇죠. 북한 삶 이런 것들은 호기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즐겁게 보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야, 너무 감사해요. 일단 정말 뭐라 그래야 되지? 선생님이 어머님이랑 그 큰딸 혜련 씨에게는 정말 은인 같은 분이신데 어머니 이렇게 실제로 지금 우리 안 선생님을 보니까 어떠세요, 지금 기분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저희한테는 은인이지요. 그렇죠. 예. 처음 뵙나요? 예, 처음 뵙어요. 아유, 손이라도 한번 잡으셔야 돼요. 선생님께서 제보를 이제 하시기 전에 혜련 씨를 좀 알고 계셨나요? 원래 혜련이를 알게 된 거는 제가 이제 심양에 빵집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충청 향후에 총무를 하고 있었는데 매월 이제 원래 하다 보면 한국 사람들이 식당 하는 데를 이렇게 섭외를 가요. 뭐 한 50명, 30명 이렇게 가니까 또 단체. 장소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회장님께서 전화가 와서 야, 그 새로 오픈한 집이 바로 우리 가게 건너편에 마을이라고 하셔서 이제 글로 갔었죠. 갔더니 혜련 씨가 카운터에 보고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말은 한국말을 하니까 이제 처음엔 조선족을 알았죠, 저도. 중국 사람인지 알고 있었는데 그 이제 나중에 알게 됐고 그 혜련이가 가깝게 된 거는 이제 점심 먹으러 자주 가니까 얼굴도 보고 제가 이제 그때 산악회를 하나 만들었어요. 서탑 산악회라고. 그래서 그 만드는 과정에서 혜련 씨가 이제 산악회 같이 오다 보니까 자주 만나게 되고 그래서 가깝게 지냈죠. 세상에.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그 혜련 씨가 언제부터 이 사람이 북한 사람이다 그런 거를 아시게 됐습니까? 그거는 제가 이제 산악회를 1년에 한두 번씩 1박 2일로 멀리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지역을 잘 모르잖아요. 모르다 보니까 이제 될 수 있으면 조선족 분들한테 아는 어디 좋은 데 있는지 이렇게 추천도 해달라고 하고 됐으면 같이 가자고 그랬는데 혜련 씨도 또 산악회 회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밥 먹으면서 물어보는데 지역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가고 싶어하고 그래서 우리 동네 내가 모르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가만히 있었죠. 말을 안 하고 단상도 얘기 안 하고 그렇게 알게 됐죠. 그러면은 제보를 하실 때는 북한 사람인 걸 알고 제보를 하신 거예요? 예. 진짜요? 알고 있었죠. 그래도 아시면서도 다른 사람한테 얘기 안 하시고 그냥 혼자만 알고 계신 거잖아요. 예, 얘기를 하면 거기는 이제 주위에 탈북자도 많고 뭐 바로 우리 옆에 식당에 뭐 모란봉 뭐 평안관 뭐 식당이 다 있어요. 그래서 식당. 그분들이 저희들 빵을 많이 사러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을 하고 다니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한국 올 때까지도 얘기를 안 했죠. 그래서 이제 오다가 작년에 이제 5월달에 그 사드 문제 때문에 이제 해가지고 저희 사업을 접고.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텔레비 켜놓고 청소하고 있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방송 끝날 무렵에 이제 어머님이 찾는 이름인데 혜련이 이름을 안 불렀으면 몰랐어요. 사랑한다 내 딸 혜련아. 다른 이름을 바꿨어도 몰랐죠. 관심이 없으니까 지나가죠. 근데 이제 윤혜련을 찾는데 딱 얼굴인데 뭐 덧니가 있고 뭐 생일이고 5일이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엄마하고 너무 얼굴이 닮은 거야. 내 느낌의 보기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꾸로 반대로 혜린한테 문자를 넣었죠. 아, 혜린 씨 오늘 생일 축하해. 그랬더니 회장님 저 오늘 생일 아닌데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시 또 1월 5일이 생일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고. 오, 대박. 그래서 이제 그때 확신이 들어가지고 돌려서 또 물어보셨어. 그냥 바로 안 물어보시고 어떻게 그래도 이렇게 돌려서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네, 혹시 거기는 워낙 많으니까 북한 사람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그 사람들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만 있으니까. 중국에는 확실히 아니까 아는 형님한테 우리 산악회 형님이 있을 계셔서 혜린하고 또 가깝고 지내고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지. 형님 이만큼 돼서 이런 분이 있는데 커피숍에 이런 데 하면은 혹시 모르니까 집에 데리고 가서 이제 얘기를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뭐 아니라고 발뺌을 하고 딱 잡아 떼주는 이제 어머니하고 생일하고 동생분을 얘기하니까 그때가 이제 주저앉아보더니 막 울면서 빨리 찾아달라고 그래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새벽 1시인가 2시에 계속 전화 오는 거예요. 혜련 씨가 엄마 빨리 찾아달라고. 급하니까 이제. 네. 그래서 어머니와 통화 후에요. 제작진은 어머니를 만나러 부산까지 가서 혜련 씨가 딸이 맞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두 모녀가 12년 만에 서로 목소리를 들었는데 그 감동적인 순간 함께 보시죠. 여보세요? 네 혜련이 맞니? 여보세요? 네 혜련이 맞니? 어머니 혜련입니다. 아이고. 네 어머니라고 하는 거 보니 혜련이 맞구나. 이게 뭔 일입니까? 야, 진짜 기적이에요. 예, 12년 만에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를 알 수 없는 딸이 연락이 돼서 목소리를 들었어요. 아이고 그때 많이 우셨네요. 예, 정말 꿈인지 생시인지 정말 그 딸이 목소리 들으니까 턱 들으니까 어머니 하니까 아 이게 우리 딸이 맞구나. 진짜 딸이 목소리를 알겠더라고요. 딱 알겠어요. 딱. 예. 어릴 때 목소리랑 좀 바뀌었을 어릴 텐데. 때가 그 아니 느낌이. 목소리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우리 딸이 다른 아이들은 이렇게 엄마라고 하는데 우리 딸은 어머니라고 하거든요. 아, 우리 딸이 딸이 엄마 하죠 보통. 예, 어머니라고 한 이유가 또 있거든요. 왜요? 그 우리 딸이 아버지가 그 장사했다는 이유로 그 경찰에 보안소에 들어가서 맞아 죽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 때려서 갈비가 불러지면서 급성 폐농량으로 그 안하게서 맞아 죽었거든요. 그렇게 가서 제가 사실은 혜련이 들고 제가 갔거든요. 아, 예. 그래 제가 갔는데 그 집에 딸이 하나 있었어요. 딸이 하나 있었는데 혜련이보다 좀 위였거든요. 근데 그 딸이 좀 내 말을 좀 잘 듣지 않고 좀 그러니까 그러니까 혜련이가 하루는 어머니라고 하더라고요. 그 어머니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 어째서 어머니라고 하고 어머니한테 정칭어를 쓰냐.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를 어머니라 하고 정칭어를 써야 박미 언니가 어머니한테 마음대로 못한다고. 5살짜리가? 예. 와, 이런 사연이 또 있었네요. 예. 그러면 그때부터 저를 어머니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요. 여기 위에 두 언니 분들 너무 우세요 지금. 야, 엄마 마음이지 뭐. 엄마 마음이지. 현숙 씨 왜요? 저도 딸 있어요. 우리 성일이 위에 있는데 아까 그 엄마가 말할 때 내가 다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딸도 이렇게 작을 때 날 어머니라고 딱 불렀거든요. 근데 내가 왜 어머니라고 부르는가? 내가 어색하다 하니까
엄마 혼자 살고 동네 아이들이 와서 성일이 엄마 누기 하니까 저기 그게 싫대요. 그래서 엄마 우리가 어머니라고 불러서 존경을 해야 동네 사람들도 어머니를 존경한다고. 나 진짜 막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근데 제 딸이 먼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살아 있다면은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성일이 됐지만 엄청나는 딸이나 자식인 것이 아니라 친구였어요. 친구였고 내가 속 타는 소리, 내가 힘들고 외롭고 하는 거 간데다 다 했거든요. 아이고. 난 지금도 이렇게 아이들이 성일함 이런 아이들이 막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이렇게 겉으로는 웃는데 속으로는 그래서 피눈물이 막 넘쳐나는 겁니다. 그 아픈 거 어디랑 비유를 하겠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막 미칠 듯이.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수로의 생사를 이제 확인하시고 되게 빨리 보고 싶었을 것 같은데 혹시 그 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브로커를 섭외해가지고 한국으로 데려오기로 했지요. 브로커를 통해가지고 딸한테다가 어떻게 엄마한테 어떻게 오겠냐, 한국에 오겠냐 하니까 어머니 곁에 가겠다고. 모든 걸 다 걷어치우고 어머니 곁에 가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어머니 곁에 당장 오나. 네. 그래서 그다음에 브로커를 섭외해가지고 그다음에 그 길로 그래서 뽑았죠. 그러니까 가장 또 믿을 만한 안전한 믿을 만한 사람을 또 찾고. 그랬지요. 그거 그렇게 하면서도 그다음에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브로커한테다가 제일 믿을 만한 사람한테다가 돈 더 주겠으니까 어쨌든지 간에 딸은 무사히 한국에만 오기만 해달라. 내 딸이니까. 중간에 잡히지 마. 나는 돈이 필요하지 않다. 돈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딸을 정확하게 내 눈앞에만 데려오나. 돈이란 게 필요 없으니까 있다가도 없어지는 게 돈이고 없다가도 생기는 게 돈이니까 돈이 크지 않다. 딸만 무사하게 한국에 데리고나. 그래서 내 몸을 다 바쳐서라도 내가 돈을 벌어서라도 되겠으니까 그러니까 딸만 내 눈앞에 데려다 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데려왔더라고요. 전화 통화하고 몇 달 만에 한국에 온 거예요? 출발해서부터 그래서 한국에 오기까지는 한 달? 한 달. 그러면 전화 통화하고 재창 뽑았죠. 곧바로? 예. 제 차가 뽑았다고요? 빨리 이렇게 빨리 이렇게 저도 차를 뽑은 줄 알고. 그러니까 한 달 만에 거의 한국에 올 수 있는 아주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막 못 견디시는 거죠? 예,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 한 달은 어떻게 버티셨어요? 1년 같았을 텐데. 그래서 정말 촛불을 켜놓고 매일같이 기도했죠. 빨리 오게, 무사히 빨리 오게 해달라고. 저 결국 12년 만에 엄마를 찾은 윤혜련 씨를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자, 나와주세요. 엄마랑도 많이 닮으셨어요. 네, 크면서 좀 닮아가는. 그렇죠? 크면서. 네. 어머니께서 그 혜련 씨 찾으려고 이만갑에 나오셨었는데 네. 지금 직접 나와보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좀 떨리고 그냥 이 프로그램이 저한테는 그냥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렇죠. 네. 아이고 이게 지금 얼마나 놀라워요. 안도락 스님하고 사실 은인이에요, 은인. 그죠. 또 우리 회장님께는 솔직히 고맙다는 말보다 참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왜요, 싶어요. 왜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평생 은인인데 좀 고마운 분이잖아요. 근데 퇴소해서 제가 한 번도 못 찾아뵀어요. 제일 먼저 찾아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참 볼 면목도 없고 참. 네, 안도락 선생님께서 사실은 이 그림을 만들어주신 분 중에 최고로 고생해주신 분인데 진짜 너무 감사드려야 될 분인데 실제로 옆에서 이렇게 두 모녀의 모습을 보면 좀 느낌이 어떠신가요? 이제 정말 진짜 만났잖아요. 너무 기분이 좋고요. 잘 된 일이고 또 이렇게 한국에 와서 잘 살고 오는 거 보고 진짜 고맙습니다. 그렇죠. 뿌듯하시죠, 되게. 그러니까 중국의 식당에 카운터에 있었고
등산 갔던 분인데. 아, 운명이에요, 진짜. 혹시 가족 소식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근데 저는 어머님이라는 걸 확신을 했었어요. 먼저 이제 봤잖아요, 방송을. 어머님은 이제 제가 딸일지 이제 의심을 할 수 있었는데 저는 어머니 모습 그대로 이제 나왔으니까 100% 이게 우리 어머님이다 하고 이제 확신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커피 마시자고 해서 왜 부르나 하고 그냥 나갔어요.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더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마 이제 제가 상처받거나 그랬을까 봐 먼저 얘기했던 것 같아요. 내 말 오해하지 말고 그냥 아니면 아니다, 옳으면 옳다 이렇게만 대답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느낌은 왔어요. 혹시라도 너 북한 사람이냐 이 말을 물어볼까 봐 무조건 우기려고 했었죠. 예. 근데 이 말을 하기 전에 이제 어머님이 저 찾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어머님 소리가 나오는데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무슨 말씀하세요? 저 우리 어머니 근데 신분을 적이려고 뭐 명절에도 집에 안 가다 보니까 가족이 없다고 하죠. 제가 이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저 부모 없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너네 엄마 이름 김순이 맞냐고. 근데 커피잔 이렇게 들었는데 그냥 그거는 다리 떨리고 손 떨리고 눈물이 막 쏟아져 나오고 너무 떠니까 갑자기? 네네 아무 말도 하지 말래요. 그냥 알겠다고. 그래서 다 얘기한 거예요. 동생 이름 아버지 이름 맞다고 우리 어머니. 근데 어떻게 됐냐고 하니까 이만갑에 출연했대요. 이만갑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아니죠. 저는 이만갑 예전부터 많이 봤었어요. 아, 그래요? 중국에서 이만갑을 알았어요? 아는 게 아니라 한국 방송 많이 다 나오니까. 다 나와요. 그래요? 그대로 본방 그대로. 네. 보긴 봤는데 엄마 나왔던 걸 못 본 거네요. 그것만 못 본 거예요. 오, 진짜 기적이네요, 이게. 찾아내. 오 마이 갓. 이랬다는 거구나.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이만갑에 나온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몇 회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 집에 가서 하나씩 다 찾아보는 거예요. 이만갑을요? 네, 회장님한테 전화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몇백 편인데. 근데 마지막에 이제 나온다고 하니까 다 볼 수는 없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컴퓨터로 이제 잘라가면서 봤거든요.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다 본 것들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딱 눌렀는데 어머님이 나와 앉아 계시는. 그 심정은 그냥 너무 놀라가지고 그냥 바닥 치고 울고 그냥 그다음에 회장님한테 바로 전화했어요. 우리 어머님이니까 회장님 저 좀 살려주세요. 지금 숨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몇 번을 돌려받겠어요, 그거를 또. 그냥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하도 오래전에 방송된 거잖아요. 또 건강도 안 좋으시고 하니까 별의별한 생각 다 드는 거예요. 그 사이에 혹시? 네. 근데 어머니 사진 한 장 없었어요, 저는. 12년 동안 그냥 그리는 것도 한도가 있잖아요. 맞아, 너무 이제 맞아. 시간이 흐르면 흐릿해지는데 어머니 사진을 볼 수 있고 어머니가 그걸 볼 수 있다는 거는 진짜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던 것 같아요. 이것만으로도 진짜 못 찾게 되면 이거 하나만으로도 만족하고 진짜 감사해요. 난 진짜 내가 박수 보내드리고 싶어요. 이건 진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제작진한테도 진심 감사합니다. 이게 이 다시 보기가 있는 세상에도 감사합니다. 그렇죠. 난 진짜 다시 보기가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네. 14살의 나이에 이 위협을 무릅쓰고 중국으로 갔잖아요. 그 중국에서 혼자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 넘어와서 뭐 일이란 일은 다 해보고 식당에서 말을 잘 못했으니까 처음에 와서는 그 주방에서만 일했어요. 나이 속이고 그러다가 차차 이제 서빙 일을 하게 됐고 네, 이렇게 이제 살았어요. 근데 어머니 지금 우리 혜련 씨 중국에서 이제 생활 얘기를 이제 들으니까 기분 어떻습니까? 가슴이 아팠지요. 혜련이한테서 중국에서 생활을 들으니까 매도 많이 맞고 매도 많이 했다고요? 매도 맞았더라고요. 그 빨리 가서 매도 맞고 고생도 많이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 말을 들을 때 가슴이 정말 미어지는 것까지 아프고 그 어린 나이에 그 강을 넘으면서 총구가 등뒤를 겨누고 있을 때도 그걸 극복하고 건너가지고 매도 맞으면 그 중국에서 그 고생한 거 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에이, 이게 뭔 일이야? 혜련 씨 고생 많이 하신 거 얘기를 들으니까 어머니가 많이 보고 싶었을 것 같은데 언제가 가장 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보면 힘들었을 때 많이 보고 싶어야 하는데
너무 힘든 일이 많다 보니까 힘들 때는 오히려 어머니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일을 잘하거나 칭찬을 받거나 너는 참 누구 닮았는지 너네 어머니는 대견스럽겠다 이런 말 할 때가 어머니 저 보세요 이렇게 씩씩하게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도 어딘가에 꼭 이제 건강 좀 챙기시고 살아만 계셔주세요. 그때 가장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딸이 원래 엄마 힘들 때 엄마한테 기대고 싶어서 보고 싶은데 이 딸은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보고 싶은 거예요. 엄마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칭찬받고 이럴 때. 네. 반대로 우리 어머니께서는 혹시 혜련 씨 언제 좀 많이 보고 싶으셨을까요? 뭐 항상 그러셨겠지만. 헤어질 때 밥 한 술도 해주지 못하고 헤어졌거든요. 어느 한순간도 잊은 적은 없지만은 생일 때 되면 더 그리웠어요. 그래서 생일날이면 항상 밥 한 그릇에다가 미역국을 끓여놓고 챙겨놓고 기다리면 그러면 나가 있는 사람이 배를 골치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역국에다가 밥을 항상 챙겨서 그렇게 놓고 기다렸거든요. 사실 어머님은 한국에서 그리고 우리 따님은 중국에서 서로를 정말 너무 그리워하셨잖아요. 근데 어머님 그 딸을 찾으려고 했던 방송에 우리 따님이랑 같이 나올 거라고 어떻게 상상이나 하셨겠어요, 그죠? 상상도 못했죠. 이렇게 같이 나 앉아서 보니까 세상 제 같은 부자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마음의 부자죠 정말. 예, 마음의 부자가 부자지요. 맞아요. 안도락 선생님, 예. 우리 이제 만나러 갑니다의 오늘 회는 안도락 선생님께서 만들어주신 회입니다. 예. 안도락 선생님, 우리 그 모녀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어쨌든 이렇게 두 분이 만나서 보니까 너무 좋고요. 아주 행복하게 한국에서 잘 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안도락 선생님 덕분에 만난 우리 두 모녀 얘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연애라고 못 해봤고요. 진짜? 여자친구 생겼어요? 얼굴 빨개지는 거 봐. 생겼네. 지금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작업 중이에요. 머리카락까지 이쁘니까 표현 못하겠어요. 오늘 효성 씨가 그 여자친구, 그러니까 송주거 어머니의 며느리가 될 수도 있는 그 여자친구를 소개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시라고? 이게 송주거 어머님이 지금 얼마 전에 딸이 결혼식을 했어요, 아예. 애기도 낳고. 근데 지금 효성 군이 여자친구가 있다라는 걸 얘기를 했었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있어요? 제 여자친구는요, 보게 되면 모든 게 다 이쁘고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화장하면 예쁘고 화장 안 하면 땡얼은 더 귀여워요. 야, 닭살이구나 완전. 북한에서는 연애 못 해봤잖아요. 그래, 모태솔로래 왜? 야, 남조선은 정말 많은 걸 주지 않니? 여자친구까지 줬는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언제 잘릴지는 모르고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은 했어요. 안 잘리기 위해. 근데 이게 사람이 그렇다. 멋있다. 연예인들도 공개 연애를 하면은 그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좀 있으면 헤어질 수도 있어. 아직 저한테는 좋아요, 그게. 왜요? 저는 선전포고 딱 내 여자다 하고 선전하니까. 내 여자다 하고 선전하니까. 이거 입만감이에요? 부산에 이쁘다 이거가 맞죠? 가운데로 보세요, 가운데로. 저는 양강도 해산에서 온 주향성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27이고요. 지금 저는 옆에 남자친구입니다. 둘이 저 어떻게 뭐 만났는데 뽀뽀라도 한번 하시겠어요? 노래할 수 있어? 이게 미국이야 한국이에요? 미국이야. 이건 미국인데. 미국이야. 이게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 하더니. 와, 연애 첫 번째 연애인데 이래요. 향성 씨, 지금 기분이 어때요? 이게 나온 게 진짜 너무 저한테는 감사하지만 좀 당황스럽습니다. 약간 향성 씨는 이런 느낌도 들 것 같아요. 어머니도 TV에 나오시고, 시누이도 TV에 나왔고, 남자친구도 TV에 나왔고. 그렇지. 무슨 연예인 가족에 거기에 이렇게 들어간
그것도 그렇고 우리 다 식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가족의 인사 지금 올리러 온 드리러 온 그렇지. 그런 느낌일 수도 있어요. 이거 안동에 무슨 종갓집 온 기분일 것 같아요. 시누이 6명, 이모 2명, 삼촌의 큰아빠. 근데 오늘 보니까 약간 커플룩 같고 두 분 되게 잘 어울리는데 이거 물어봐야지 이제 궁금하니까. 둘이 어떻게 만났어요? 중요하죠. 친구 이제 생일에 이제 갔는데 거기에 이제 효성 씨가 있었어요. 거기서 똑똑하게 막 티가 나더라고요. 이게 말투가 막 북한 사투리를 강하게 쓰면서 이제 농담을 엄청 잘하시고 이제 유머적인 그렇게 막 진짜 너무 특이했어요. 첫인상이 너무 특이하게 한 것 같고 제가 이렇게 농담을 좀 좋아하는 사람을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그런 유머 감각 있는 사람. 네. 빠졌어. 그렇다면 혹시 고백은 이제 당연히 우리 효성 씨가 하겠죠? 그렇죠? 어떻게 고백하는지 너무 궁금했는데. 그 모임에 가서 저녁에 이제 식사를 하고 클럽에 이제 놀러 갔었어요. 일단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춤을 추는데 제가 좀 체격이 좀 작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제 가운데로 막 휩쓸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효석 씨가 와가지고 사람들 주변에 막 끼어들더니 저한테 다가오지 못하게 아 이게 뭐지 왜 나를 이렇게 막 보호하지 막 이런 느낌 들고 그래서 이제 나와서 여쭤봤어요. 왜 저를 이렇게 감싸서 이제 보호하는 느낌인데 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아 여긴 뭐 험하다고 이제 나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더 늦게 와놓고 그러고. 아 나쁜 사람들이 많아서 나쁜 사람 많아서. 네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그런가 해서 참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그 이후부터 이제 친구처럼 우리 앞으로 좀 이렇게 자주 연락하며 지냅시다 뭐 이러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는 진짜 말투를 북한말 안 쓰고 이제 한국말을 쓰면서 엄청 부드럽게 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들으면 다 북한 말인데 자기들끼리 그런다? 어머, 나는 정말 잘 쓰시네. 그러지. 들었을 때 부드러운 말투가 나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그 말투 그대로 한번 해봐요. 효성 씨 뭐라고 했어요? 자. 우리 친구를 지내면 안 돼요? 그때부터 자유롭게 이제 통화도 자주 하고 이렇게 지냈었어요. 그래서 한 달 만에 저한테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나하고 사귀는 거 어떻냐고. 네, 그러더라고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솔직히 처음이고 대답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물어를 봐야 될지 뭐 일단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답을 주고 잘했다. 그때부터 이제 더 이제 가깝게 지내게 됐죠. 지금 무슨 일 하세요? 저 지금 식품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예요? 이제 저희 회사는 그 천연 조미료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음식을 할 때 뭐 파, 마늘, 뭐 맛내기, 고춧가루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조미료는 그거 다 없이 하나로만 반찬을 할 수 있고 너무 맛있는 직업 정신 추천하시네. 네. 지금 솔직히 얘기해봐요. 지금 저 효성이의 사랑 때문에 나온 거야 아니면 그거 알리려고 나온 거야? 아니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저 절대로 홍보하는 그거 아닙니다. 찌개나 뭐 조림한 그냥 그거 하나만 넣으면 아 잠깐 원래 북한 남자 안 그러다며. 이게 바로 북한 남자 표준이에요. 아니 원래 북한 남자 되게 무뚝뚝하다며요. 무뚝뚝하잖아요. 말 없이. 솔직히 이 형이 부러워서 그래요. 부럽지 형. 자 여기서 예비 시어머니의 입장을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까지 상황 어때요, 송정훈이? 아이 그러더나 아닌데 갑자기 그러니까 나는 막 오글오글해서 나는 막 오글오글해서 요만큼 서운한 내 아들이 맞는가? 서운한 건 솔직히 하나도 없습니다. 효성이가 안니나 제하고 서희 앉으면 우리가 다 이렇게 논다. 평상시 농담을 다 유머로 쓴다만 그렇지, 우리는. 그렇지. 그러니까 유머의 여자친구 넘어갔다니까 저는 역시 우리 아들이구나. 어머님도 아들처럼 알고 계시네요. 혹시 이 두 분이 이제 사귀는 거 언제부터 아셨어요? 궁금해. 효성이가 자기 누나 되는 여자친구 데리가 소개해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안내가
엄마 효성이가 지금 여자친구 있다니까 무슨 소리 아니야. 아 진짜 여자친구 자기 얼굴 봤다는 거지. 그다음 속으로 이 우리 수태지 이게 정말 엄마가 속이고 누나가만 말했구나. 네 수태지 들어오기만 해라. 지금 데리고 있죠. 근데 근데 쟤한테 말 한 번도 해준 적 없습니다. 근데 어느 때 한 번 비뚝 데리고 왔는데 들어오는 첫인상이에요. 솔직히 인사를 탁 하는 순간에 야 여자 정말 여자구나. 너무 막 들어오는 게 너무 하고 세련돼. 그 집에 문을 착 열고 들어오고 그래서 효성이 뭐 물어봤지. 효성아 저 누구야? 하니까 어머니 내 여자친구 데리고 왔다. 그래서 보니까 노는 게 얼마나 귀하게 놀고 얼마나 싹싹한지 제가 근데 좀 내성적인데 제 성격은 좀 급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 급한 성격으로라도 맞춰서 어머니 하면 막 이러다 이롭다 여자. 그다음 제 여자 마음이 싹 들었습니다. 아이고야, 어머님, 요거 드셔요. 맛내기 하나면 다 맛을 냅니다. 아니 진짜 그렇게 가져가서 그랬습니다. 가져와서? 네, 그 식품을 가져왔대. 어머니 이거 뭐래? 어머니 이거 우리 회사에서 나는데 이거 한 봉지만 털면 어머니 혼자서도 이거 하나만 딱 털어서 열면 맛있습니다. 그러면 한 박스 개왔습니다 진짜. 첫날에 엄날에 아니 진짜 첫날에. 조미료야. 너무 덕후 조미료야. 하겠다. 천연 조미료래. 천연이래요. 아니 지금 둘의 사랑도 조미료 조금 넣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아니, 좋아요. 너무 좋다. 아니요, 지금 너무 이뻐하시네요. 네 진짜 이쁘게 나옵니다 원래. 근데 왜 누나한테 먼저 보여줬어요? 여자친구? 저는 누나하고 1살 차이거든요. 그렇지. 그런데 솔직히 여기 누나 있는 분들은 알고요, 형제인데 부모보다 형제가 더 가깝거든요. 맞아요, 서로 맞아요. 비밀은. 누나의 비밀은 내가 알고 내 비밀은 누나가 안다. 저는 위험한 건 안 말해주지만. 같은 곳에서. 그러니까 그때 그저 누나네 집 데리고 가는 것도 친구 집 간다고 속에서 누나한테 가서 얼굴만 보여줬거든요. 맞아요. 저도 우연치 않게 진짜 가게 됐었는데 친구 집에 놀러 가자고 이제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대수롭지 생각지 않게 그냥 갔었어요. 근데 그때는 고백하기 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가지고 보니까 여자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하고 딱 들어갔는데 아는 누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는 누나 하고서 들어가서 일단 앉았어요. 앉아서 이제 한참 환경을 보니까 누나랑 대화하는 그 모습이 남 같지 않고 느낌이 막 진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아는 누나 맞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치 맞지 아는 누나 우리 누나 일더라고요. 너무 황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모르고 가게 됐습니다. 부담스러울까 봐. 사귄 지 얼마 만에 만난 거예요? 누나는 사귀기 전에 만났고요. 그러니까 사귀기 전이고 사귀고 얼마 만에 만난 거예요, 엄마는? 사귀고 한 달 반 만에. 한 달. 와, 빠르네. 지금 얼마나 된 거예요? 사귄 지? 저 오늘까지 1년하고 2개월 28일. 지금 날짜 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한 달 반 만에 어머니 만나는 건 진짜 진도가 빠른 거예요. 이거 다들 빠른 인정하시죠, 거지. 진짜로. 네. 원래 북한 사람은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원래 그렇게 빠른가요? 야, 안 그렇대. 안 그렇대. 아니 근데 여자들이고. 저 그 효성 씨가 좀 특별한 케이스긴 해요. 왜냐면 딱 자기 마음에 드니까 확실하게 이 여자는 내 여자라는 걸 어머니한테 이제 그치. 딱 각인시켜주는 거 보면은 뭔가 이제 그 책임성이라는 게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네. 아라는 어때요? 만약에 사귄 지 한 달 만에 어머니 만나러 간다면? 혜성 씨는 그러면 우리 성중 어머니 처음 뵀을 때 어땠어요? 기분이 좀 너무 빠르다 싶지 않았어요? 약간 좀 무섭고 뭐. 네, 많이 당황스럽고 그쵸? 일단 생각이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안녕하세요 하고 집에 툭 들어가는 순간에 그 첫 인상이 어머니가 성격이 너무 좋으시고 그 계속 알고 지내던 그런 말투로 왔어 들어와 앉아 이러면서 그러시는 게 진짜 너무 허물없이 막 편하게 막 그렇게 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첫인상이 너무 편했고 일단 너무 찬양 아니에요? 벌써. 그 전에 방송으로는 못 뵀어요? 이만갑에선. 그래서 툭 들어가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 이만갑을 그 전에 제가 몇 번 봤었는데 거기서 계속 나오시던 분이 저를 맞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와. 잘 몰랐었구나. 네, 잘 몰랐었는데 그때 가서 이만갑에서 많이 봤는데요 하니까 그렇다고 하면서 어머니 그런 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궁금한 게 한국 남자랑 사귀는 것보다 북에서 온 사람을 만나는 게 더 편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유는요? 왜냐면
같은 고향에서 오신 분들은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좀 잘 알잖아요. 서로가 이제 그 아픈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도 많이 하고 또 말이 대화가 많이 통하잖아요. 첫째로 그러니까 이해를 빨리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편한 점들이 너무 많고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아니, 너무 좋네. 오늘요, 참 이상하죠?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연인을 데리고 나왔다? 이거 쉬운 일 아닐 텐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효성 씨? 아, 네. 저는 여자친구를 여기 나오게 된 게요. 여자친구도 어머니하고 지금 헤어졌는데 어머니가 지금 행방불명된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뭐 아는 사람은 중국에 나왔다니 그걸 어떻게 알 길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제일 유일한 방법은 오늘 나오신 분들처럼 그런 기회가 여자친구한테 좀 조금만 잘 생겼으면 좀 그 바람으로 네. 여자친구를 여기 추천했어요. 멋있어요, 진짜. 송죽 씨, 네. 이런 사연을 들으셨죠? 네. 저도 그래서 형성아 방송 나가서 얘기하면 그렇게 찾지 못한 이상 가족들 찾은 게 정말 너무 많다. 그러니까 한번 나가봐. 그래 제가 저도 너무나도 강력하게 추천했습니다. 나가면 꼭 만날 수 있다고. 엄마가 이런 거 저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근데 후번에 효성이가 제하고 향성이가 엄마하고 이렇게 갈라지고 이렇게 왔다. 그래서 그런가 했는데 생일이 같이 지났습니다. 그 생일날에 지금 미역국이랑 생일상 지금 우리 언니가 해서 집에서 다 생일상 때 가족이 모였는데 생일상 앞에서 앉아 펑펑 운단 말입니다. 그 생일상 받고. 그러니까 저도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 순간에 엄마 생각했겠다 울었겠죠.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나가서 꼭 나가서 가족을 찾게 하자 해서 소리 나옵니다. 예. 아니 향성 씨 지금 보면 이렇게 밝게 조곤조곤 말씀 잘하셔서 그런 사연이 있는 줄 몰랐어요. 이게 몇 년도에 헤어지셨어요? 저는 이제 2011년도에 어머니랑 헤어지게 됐는데요. 그때 어머니가 이제 행방됐다는 소식을 이제 듣고 그때부터 마음 아파서 이제 그랬었는데 이제 그 전에 가족 찾은 분들도 이거 방송을 통해서 많이 찾았으니까 용기 내서 한번 나와봤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향성 씨 어머니를 찾는 시간을 좀 마련해 봤습니다. 우리 향성 씨가 어머니에 대한 정보를 몇 가지 적어 오셨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저희 어머니 이름은 최선향이고요. 고향은 평양입니다. 지금도 평양 말투를 쓰고 계시고 생년월일은 62년 8월 28일생인데요. 그때 저와 헤어질 당시의 나이는 49세였고 지금은 56세입니다. 헤어진 날짜는 2011년 12월 9일 날 헤어졌고요. 양강도 해산시 연봉동에서 헤어지게 됐습니다. 특징은 쌍꺼풀 있는 계란형이고요. 어머니가 눈이 좀 안 좋으세요. 그래서 안경을 좀 쓰고 계시고 그 피부톤이 엄청 흰 편이세요. 그리고 키는 153 정도 되고 마른 편이었고요. 오른손에 이제 보면은 큰 수술 자국이 있습니다. 이거는 왜냐면 저희 아빠가 이제 술 드시고 친구들이랑 싸우다가 어머니가 그거 환경을 말리다가 이제 창문에 깨지면서 창문 유리가 어머니 오른손에 박혀가지고 동맥을 잘릴 뻔한 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손이 지금 큰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로 인해서 오른손 세 손가락밖에 쓸 수가 없고요. 그렇지만 그 세 손가락으로도 이제 가정 교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코디언을 또 엄청 잘 치시는 분입니다. 네. 제가 이만갑을 보면서 이제 현주 언니랑 아코디언 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진짜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저기 몇 가지만 좀 차근차근 다시 한번 여쭙고 그다음 이야기를 갈게요. 그 오른손에 네. 지금 손가락을 예를 들자면 어디가 펴지신다는 거예요? 안 그러니까 펴지? 요 오른손에 4번째 손하고 5번째 손을 쓰지 못하세요. 잘 안 펴지시는 거예요? 네, 잘 안 펴지시고 이렇게 펴면 이 정도가 네. 되거든요. 근데 이 아코디언을 이 세 손가락으로 건반을 짚으시는데 엄청 5손가락 못지않게 엄청 잘 치셔요. 그 상처가 오른손이 아니고 오른팔에 있는 거죠? 네, 상처는 오른팔 네. 여기. 어디 네, 여기에 요렇게? 있습니다. 네, 그 여기. 지금 아마 중국에 있을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키가 153cm 정도 작은 체격이시고 62년생이시면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우리 나이로? 56세. 네. 56. 네, 56. 예. 주향성 씨는 본명이십니까?
네, 저 분명히요? 네. 아, 그러면 찾는데 네. 조금 더 나을 수 있겠네요. 따님 주양성 양은 지금 나이가 7입니다. 27살. 무슨 띠죠? 조양띠요. 양띠, 27살 주양성 양이고 어머니가 62년생이시고 최선향 씨입니다. 자, 저희 또 이만갑에서 우리 몽타주를 도와주시는 또 전문가 선생님이 계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저 지금 이 그림에 있는 게 저의 어머니인데요. 너무 진짜 많이 닮았습니다. 진짜 비슷합니다. 제가 이 그림을 그리는 날 갔었는데 어머니 그림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어머니와 헤어질 때부터 그 사연을 표현할 수가 없었고 그냥 그럴 때마다 어머니라는 단어를 꺼내지를 않았고 자기 스스로 그저 위로를 하면서 참고 살아왔었는데 이 그림을 그리는 날 다시 한번 어머니의 모습이 그려지면서 좀 궁금한 게 그 어머님이랑 2011년 12월 9일 날 헤어지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헤어지신 건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사실은 평양에서 저 말하기 좀 그런데요. 복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평양에서 체육단 생활 6년을 했었는데요. 가장 하고 싶은 꿈이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어머니의 반대도 무릅쓰고 이제 일단 그거를 시작해서 체육단 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시합에 한번 나가려고 해도 뇌물을 거여야 했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이제 비슷한 선수끼리 붙으면 어떤 팀의 뇌물을 더 많이 거인가에 따라서 점수 평가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뇌물을 거이고 이렇게 해서 시합에 참가할 수가 있고 그랬었는데 어머니가 반대하던 그 운동이라 제 고집대로 하던 거라 이제 어머니한테서 돈을 이제 요구하기가 너무 진짜 죄송스러웠습니다. 제가 미안했고 그걸 알면서도 어머니가 가끔씩 보태주셨고 이제 그랬었는데 전화해서 어머니한테 돈 달라는 얘기할 때마다 저한테 언니가 있는데 언니가 너는 정신 있냐고 집안 환경이 어려운데 네가 하고 싶다고 우겨서 그걸 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지만 내가 하고 싶은 꿈이 그거였기 때문에 그냥 누가 뭐래도 나는 한다는 그 생각에 그냥 우기고 그냥 했습니다. 겨울에 1년에 한 번씩 휴가해서 집에 내려왔었는데 어머니가 집에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나가 돌아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장마당에서 수산물을 팔고 계셨어요. 그때 당시에 추운 겨울날이었었는데 이 큰 통에 얼음이 있는데 맨손으로 얼음을 만지시고 이제 막 진짜 엄청 힘들어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또 아빠가 뇌혈전이라는 병에 걸려서 자리에 눕게 됐어요. 그런 환경을 보게 되면서 이제 안 되겠구나. 내가 아무리 고집 부려도 가정 형편이 이러니까 내가 포기를 해야겠다. 내가 아무리 하고 싶지만 그래도 내가 포기를 하자.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전에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하시고 제가 하고 싶다고 하니까 딸이 하고 싶다니까 그냥 아빠 엄마가 힘들면서도 저를 뒷바라지를 해주셨더라고요. 그거를 그때는 몰랐죠. 근데 내려가서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진짜 제 현실이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19살에 이제 내려왔습니다. 어머니가 평양 출신이라서 너무 고지식하고 장사를 잘 못하시는 분이세요. 장사라면은 진짜 여자가 세야지 하는데 어머니가 평양 말투고 진짜 너무 순진하시고 진짜 착하신 분이라서 장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나가면 꽃제비들이 어머니한테만 달려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꽃제비들이 안 와봐요. 순진한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가고 엄마만 나오면 왔다 이러고 다 달라붙고 엄마한테 막 그래서 진짜 음식을 팔다가도 몇 번씩 잊어먹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어머니의 그런 성격에 저는 안 되겠구나. 나라도 장사를 배워야겠다. 이제부터라도 배워서 내가 집안을 일궈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뭐를 하게 됐냐면 공업품을 팔게 됐습니다. 그거를 하면서 많은 언니들을 알게 되었고 그 언니들이 또 중국에 가면은 여기서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중국에 가라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때 당시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이제 혼자 두고 내가 어디를 간다는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의 성격을 제가 잘 아니까요. 그래도 한 번은 내가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에 어머니한테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어머니, 다른 친구 애들 다 중국에 잘 왔다 갔다 하는데 나도 한번 갔다가 오면 되지 않을까 하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어머니가 아빠도 돌아가신 판에 네가 그런 결심을 먹고 그런 말을 하면은 엄마는 더 살 수가 없다. 네가 내 옆에 있는 거 하나만으로도 믿고 나는 살아가는데 엄마한테 너무 진짜 미안하지 않냐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엄마 괜찮아. 내가 농담이지. 그냥 그렇게 스쳐갔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어머니 그냥 잔 그 밤에 결심을 먹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한테 그냥 편지라도 쓰고 가야겠다 생각하고 편지에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 갔다가 5일 내지 보름 만에는 돌아올 거니까 그때까지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꼭 올 겁니다. 이렇게 편지 한 장을 남기고 떠났었는데 그게 마지막 어머니와의 작별인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될 줄 모르고 편지 한 통 쓰고 나오신 거네요. 네. 어머니 소식 마지막 들은 게 언제예요? 중국에 와서 한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어머니와 연락이 됐습니다. 연락이 돼서 첫 통화가 그냥 어머니 저 중국에 왔습니다. 너무 죄송해요. 그냥 한마디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우시더라고요. 형송아 미안해. 엄마가 부모 구실을 잘 하지 못해서 그래서 네가 그런 길을 택하게 됐구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엄마 아니야 내가 미안하지 그랬었는데 제 전화번호예요 하고 번호를 말을 하니까 옆에서 시간이 됐다고요 하면서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아유. 그 시간이 한정돼 있는 전화였어요? 네. 근데 전화번호 전달을 못하고 그게 마지막 통화가 된 거예요? 네, 저는 그 전화가 길게 못할 걸 아니까 빨리 기본적인 내용만 말을 해야 되니까 그냥 어머니한테 빨리 전화번호라도 알려드려야겠다. 그래서 번호를 먼저 말을 했었는데 옆에서 시간이 됐다고 끊더라고요. 어머니가 진짜 처음으로 2년 만에 만났는데 목소리를 듣는데 어머니가 마지막 목소리만 듣고 그냥 끊더라고요. 아마 무슨 사정이 있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냥 끊을 리는 없고. 그게요, 브로커들이 그게 연락처를 주면 자기인데 안 통하고 다른 사람하고 또 통하겠고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못 받으니까 연락처를 못 가지게 해야만이 자기 손을 통해 가지고 딸이 엄마한테 돈을 보내니까 그걸 해야 되는데 딸이 연락처를 주면 그 엄마가 다른 데 가서 할까 봐 그래 그 브로커들이 그거 차단하는 거예요. 그 자기인데 고정 찾아올 수 있게끔. 아유 참. 그렇게 해서 그 연락을 퍼지지 못하게 막는 거죠. 내가 없으면 딸하고 만나지 못해 하는 인식을 딱 주는 거죠. 언제 엄마 생각 제일 많이 나세요? 향석 씨? 명절날 되면은 떡 보면은 엄마 생각이 많이 납니다.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는 음식 중에 하나가 떡이었었는데요. 어머니는 하루 세끼 떡을 드셔도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진짜 떡을 너무 좋아하세요. 제가 9살 되던 해 어머니랑 모임 장소에 갔는데 그 장소에 이제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진짜 반찬도 있었고 고기 다 있었는데 어머니가 그냥 그 밥상을 버시고 그냥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왜 식사 안 하세요? 하니까 아쉽네. 여기 떡이 없으니까 좀 아쉽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게 어머니는 진짜 떡을 너무 좋아하시는구나. 네, 그때 그렇게 느끼게 됐었고, 제가 12살 땐가 이제 생일 선물로 어머니한테서 이제 흰 양말을 하나 선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양말 안에다 이제 글을 썼는데, 형성아, 네가 내 옆에 태어나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런 글을 써가지고 양말 한 켤레를 선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겨울이든 여름이든 항상 여자는 맨발로 다니면 안 된다. 양말을 꼭 신어야 되고 여름에 카바라도 네. 꼭 걸쳐야 된다고 그런 말을 항상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한테 양말을 주셨는데 그게 너무나도 인상이 깊습니다, 지금. 향성 씨, 그럼 엄마를 만나면 뭐가 제일 하고 싶으세요? 어머니 만나게 된다면 아코디언을 배우고 싶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 아코디언을 다시 배우고 싶습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그냥 어머니 한마디는 형성아, 나는 네가 아코디언을 배워서 여자답게 이쁘게 크는 게 어머니 바람이야.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그 바람을, 어머니의 그 한 가지 부탁을 항상 거절했고 내 거짓말 부렸으니까 만약에 만난다면 이제라도 아코디언을 배우고 싶어요. 송중고모님, 네. 혹시라도 어머님께서 이거 보신다면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실 것 같은데 몸 건강히 잘 오시라고 어머니께서 한 말씀만 좀 해주세요. 항성이 어머니, 저는 항성이 남자친구 효성이 엄마입니다. 제가 항성이가 딸처럼 항성이 엄마 올 때까지 데리고 그래서 아끼고 있겠으니까 항성이 엄마 1년이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그게 10년이 되더라도 기다리겠으니까 꼭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기다립니다, 항성이 어머니. 제발 이 이야기가 잘 전달이 돼서 동포 여러분 그리고 또 한인 여러분들께서 또 탈북민 여러분들께서 서로 좀 잘 좀 봐서 연락 주십시오. 최선향 씨를 찾고 있고요. 평양 출신 62년 8월생이고 쌍꺼풀 있는 계란형 얼굴에 153cm 좀 작은 키에 마른 체격이시고 이게 가장 좀 확인하기 좋을 것 같은데 오른손에 손가락, 이 새끼손가락이랑 이 두 개가 잘 안 펴진다고 그래요. 저희 아래 연락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만나러 갑니다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